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자정이었습니다. 반지하 복도의 형광등이 윙윙대며 간헐적으로 깜빡이고요. 저는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결국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문틈으로 스며드는 물기가 느껴지고 냉장고가 윙하고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밤엔 늘 그랬어요. 혼자 있다는 생각이 더 깊어지고요.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자정이 넘은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서 망설였습니다. 체인을 걸어둔 채로 문을 반뼘만 열었고요. 문틈 사이로 젖은 코트 자락이 보였습니다. 떨리는 숨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낮게, 아주 낮게 부르는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엄마,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건 7년 전에 미국으로 시집 보낸 제 딸 서연이었거든요. 손에는 빈 캐리어 하나만 들고 서 있더라고요. 그 순간 머릿속에 수백 개의 질문이 밀려왔습니다. 왜 지금이지? 왜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그런데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단 3글자였어요. 들어와. 젖은 신발이 문턱을 넘고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거실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마른 수건을 건네고 부랴부랴 전기주전자를 올렸고요. 딸의 얼굴을 슬쩍슬쩍 훔쳐봤는데 뭔가 달라 보이더라고요. 예전보다 야위었고 눈빛에 말 못할 사연이 담겨 있었어요. 감기 들겠다. 따뜻한 차부터 마셔. 엄마, 나 잠깐만 쉬어도 될까? 서연이는 설명을 미루듯 고개만 끄덕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둘 사이에는 덜 마른 빗물처럼 미묘한 침묵이 고였고요. 그때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짧게 지나갔습니다. 소파 끝에 내려놓인 캐리어의 지퍼고리가 짤랑하고 아주 작은 소리를 냈어요. 순간 그 소리에 시선이 붙들렸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캐리어 안감의 봉제선 부분에서 실밥이 미세하게 풀려 있었거든요. 저는 문틈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한밤중에 울린 초인종, 빈손으로 돌아온 딸,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사연들. 그땐 몰랐습니다. 빈 캐리어는 비어있지 않다는 걸 말이에요. 그 속 어딘가에 우리 모녀의 7년을 완전히 뒤집을 편지 한 장이 숨어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더라고요. 7년 만에 돌아온 딸이 옆방에서 자고 있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시계 초침 소리가 똑딱똑딱 유난히 크게 들렸고요. 냉장고가 웅웅거리는 소리도 평소보다 시끄럽게 느껴졌어요. 이불을 자꾸 비비며 뒤척였는데도 잠은 오지 않더라고요. 몇 번인가 딸아이 방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서연이의 잠든 얼굴을 보는데 미국으로 떠나던 그날과 똑같아 보이면서도 뭔가 달랐어요. 아니,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혼자 버텨내면서 말이 줄어든 만큼 마음도 단단해진 걸까요? 얼굴에 그 시간들이 새겨진 것 같더라고요. 서연아, 잘 왔다. 속삭이듯 혼잣말을 했는데 혹시 딸이 들을까봐 조마조마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거실에 세워둔 캐리어에서 자꾸만 소리가 나더라고요. 지퍼고리가 짤랑하고 미세하게 흔들리는 소리였어요. 처음엔 그냥 무게 때문에 기울어져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왜 저런 소리가 날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소리가 자꾸만 저를 깨웠어요. 마치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캐리어가 저한테 신호를 보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새벽까지 그 소리 때문에 한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빈 캐리어라고 생각했던 그 안에 정말 중요한 뭔가가 들어있다는 걸 캐리어 스스로 알려주고 있었던 거죠. 비가 잔잔히 내리는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빗줄기가 유난히 고요해 보였고요. 어젯밤 한잠도 못 잔 탓인지 몸이 무겁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식탁을 차리면서 딸에게 말을 건넸어요. 서연아, 아침 먹자.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했는데 오래 묻어둔 질문이 끝내 새어나왔습니다. 혹시 엄마한테 부탁할 거 있니?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서연이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고개를 저으며 답했어요. 그게 아니라, 엄마, 나 정말 미안해. 사과는 늘 이유를 감춘다고 하잖아요. 저는 무엇이 그렇게 미안한지 끝내 묻지 못한 채 다시 주전자를 올렸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와 주전자에서 나오는 하얀 김 그리고 창문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 소리만이 어색하고 무거운 공간을 채웠어요. 그때 문득 제 손등을 보니 작은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더라고요. 몇 년 전 수술받을 때 생긴 흔적이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지난 세월의 병원비와 수술비, 약가, 그 모든 돈 이야기가 파도처럼 말없이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오해는 점점 더 깊어만 갔어요. 저는 혹시 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도움을 청하려고 이렇게 멀리서 돌아온 건 아닌지 계속 생각했고, 서연이는 아마 엄마가 또 실망하실까봐, 또 걱정하실까봐 두려워서 진짜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말을 아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말들은 계속 서로를 비켜가기만 했고, 눈길은 자꾸만 접시 가장자리나 밥그릇에만 머물렀어요. 밥숟가락과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덜그럭덜그럭 조심스럽게 들렸고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말보다는 눈으로 보는 확실한 증거를 더 믿게 되는 법이라고 말이에요. 머지않아 말 대신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실이 제 눈앞에 놓일 것을 어렴풋이 예감하면서도 그래도 이 조용한 아침만큼은 더 이상 캐묻지 않고 그냥 조용히 밥을 떴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녀의 첫 번째 대화는 끝내 서로 엇갈린 채로 끝이 났고 머지않아 다가올 진짜 증거의 등장을 조용히 예고하는 것 같았어요. 7년 전 그날이 자꾸만 떠오르더라고요. 인천공항의 차갑고 큰 공기와 끝없이 반복되는 안내방송이 뒤엉킨 그 아침 말이에요. 저는 출국장 앞에서 딸 서연이의 손을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잘 살아라.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데 그게 축복인지 작별인지 저 자신도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기억될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캐리어 바퀴가 매끄러운 바닥을 긁는 소리가 계속 들렸고요. 줄은 조금씩 앞으로 밀렸는데 제 발은 도저히 떨어지지 않았어요. 서연이는 억지로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금방 올게. 정말이야. 그런데 저는 그 근방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탑승 안내 방송이 울리자 우리 두 사람의 손이 아주 천천히 풀렸습니다. 마지막 포옹을 길게 했어요. 서연이는 차오르는 눈물을 꾹 참으며 게이트 너머로 사라졌고, 저는 유리병 너머 작아져가는 딸의 실루엣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점처럼 작아질 때까지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서연이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멀리 떠날 줄 몰랐거든요. 그 사진 속 웃는 얼굴을 보면서 또 울었고요. 금방은 정말 늘 멀리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한 달 같고 한 달이 1년 같았어요. 그날 공항에서 하지 못했던 말들, 붙잡지 못했던 그 마음들이 계속 제 가슴 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제가 느꼈던 그 모든 감정들이 훗날 캐리어 봉제선 속에 숨겨진 편지의 첫 문장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딸도 분명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요. 서로 말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이 편지가 되어 돌아온 거겠죠. 7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서 말이에요. 그날 오후 저는 싱크대 밑에 있는 오래된 상자를 끄집어냈습니다. 먼지가 잔뜩 쌓인 상자였는데 그동안 정리할 엄두가 안 났었거든요. 눅눅해진 우편 봉투들을 하나씩 꺼내서 식탁 위에 펼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익명 송금 영수증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는 거예요. 보내는 사람 칸은 전부 비어 있었고요. 대신 짧은 메모만 적혀 있었습니다. 잘 드셨어요? 이번 달은 제가 할게요. 병원은 다녀오셨는지요? 이런 따뜻한 말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이런 걸 보냈을까? 혼잣말로 중얼거렸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누군지 알 것 같았어요. 그래도 확신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입금 시각을 보니 대부분 새벽 시간대였어요. 새벽 2시, 새벽 3시. 이상하다 싶었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계산하면 낮 시간이잖아요. 금액도 이상했어요.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라 43만 8천 원, 67만 2천 원. 이런 식으로 애매한 금액들이었거든요. 처음엔 왜 이런 금액일까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 환율을 계산한 거더라고요. 달러로 500불, 800불 이런 식으로 송금하면 환율에 따라서 원화로는 이렇게 애매한 숫자가 나오는 거죠. 달마다 비슷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입금 패턴도 눈에 들어왔어요. 매월 중순경, 그리고 병원에 다녀온 다음 달이면 어김없이 조금 더 많은 금액이 들어왔더라고요. 모든 숫자들이 하나씩 맞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시차, 달러 환율, 그리고 제 병원 다니는 주기까지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지난 몇 년간 생활이 조금씩 나아진 것도 이 때문이었던 거예요. 월세 걱정, 병원비 걱정이 예전보다 줄어들었던 것도요. 저는 그게 그냥 운이 좋아진 건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누군가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영수증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이런 도움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의 사랑을 숫자로 받고 있었던 거죠. 보이지 않던 다리가 그제야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저와 딸 사이를 잇는 숫자의 달이었어요. 물론 아직 확실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누구의 마음인지를요. 7년간 이어져 온 조용한 사랑이 이렇게 영수증 더미로 쌓여 있었던 거예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숫자들 너머에 숨어 있는 진짜 이야기가 곧 드러날 것 같았거든요. 빗소리가 점점 굵어지는 아침이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세차게 내리더라고요. 저는 식탁에 아침을 차려놓고 서연이와 마주 앉았는데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그릇을 놓다가 실수로 스쳐서 딱 하고 마른 소리가 났습니다. 그 작은 소리마저 어색한 침묵을 깨트리는 것 같았어요. 참아오던 모든 게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서연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이제 왔니? 낮게 깔린 목소리였는데 평생 이렇게 딸을 다그쳐 본 적이 없었어요. 7년이야. 서연아, 7년 동안 넌 어디에 있었니? 서연이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마치 파도에 흔들리는 배 같았습니다. 그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마음들이 터질 듯 막혀 있다가 거칠게 쏟아져 나왔어요. 엄마한테 줄 말이 너무 많았어. 서연이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래서 못 왔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미안함은 저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답답했습니다. 사람의 미안함이라는 게 때로는 칼자루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의 손에 쥐어지든 결국 누군가는 베이게 되더라고요. 저도 베이고 서연이도 베이고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 던지는 말들은 끝을 제대로 맺지 못했어요. 모서리만 날카롭게 남긴 채로 서로의 상처에 닿았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무엇이 미안한지 정확히 알고 싶었고 서연이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라 헤맸어요. 말들은 자꾸만 엇갈렸고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그릇 위에서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서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본능적으로 캐리어를 끌어안았어요. 마치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것처럼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선이 자연스럽게 캐리어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안감의 실밥이 어제보다 더 많이 벌어져 있었던 거예요.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큰 틈이 생겨 있었습니다. 제 시선이 그 틈에 잠시 꽂혔어요. 그 벌어진 틈을 보는 순간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틈이 마치 저와 서연이 사이에 난 마음의 금과 닮아 있다는 생각 말이에요. 둘 다 벌어져 있고 둘 다 아팠고 둘 다 무엇인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틈은 곧 완전히 무너지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게 스며 나와서 우리 둘을 다시 연결해 줄 것 같았어요. 마치 다리를 놓아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뭔가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저는 주전자가 끓는 소리를 들었어요. 언제부터 끓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마음이 조금 진정된 것 같아서 저는 조용히 서연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서연아, 밥 먹자. 목소리가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따뜻할 때 먹자. 얘기는 천천히 하자. 서연이는 눈물을 꾹 참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서연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잘하고 싶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결혼도 잘하고 싶었고, 일도 잘하고 싶었는데, 자꾸만 틀렸어. 뭘 해도 제대로 안 되더라고.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미국에서도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언어도 안 통하고,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고, 매일 울었어요. 그런데 엄마 아픈 거는 정말 몰랐어요. 아시는 분을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됐는데, 서연이의 말끝이 흐려졌어요. 변명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늦은 깨달음에 대한 후회인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종종 몰라서 죄를 짓는다는 생각 말이에요.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모르기 때문에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무지의 대가는 결국 사랑하는 사람의 눈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고 있었고 서연이도 모르고 있었어요.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서로를 아프게 했던 거죠. 저는 아까까지 멈춰 있던 숟가락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먹어라. 서연아, 식으면 안 돼. 서연이도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는데 그때 제 눈에 뭔가 들어왔어요. 서연이 손등에 오래된 흉터가 있더라고요. 언제 생긴 건지는 모르겠지만 꽤 깊어 보이는 상처 자국이었어요. 서연아, 손은 언제 다쳤니? 아, 이거요? 서연이가 손등을 내려다 봤어요. 미국에서 일할 때 다쳤어요. 식당에서 일하다가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낯선 땅에서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버텨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흉터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딸이 견뎌온 시간들의 증거인 것 같았어요. 저를 도우려고, 저에게 송금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까 싶었습니다. 그제야 제가 서연이의 지난 시간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많이 아팠지? 괜찮았어요. 엄마, 이제 다 나았고요. 서연이는 웃으려고 했지만 눈가가 촉촉했어요. 따뜻한 밥을 한 숟가락씩 먹으면서 우리 사이에 쌓였던 오해들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서로를 향한 마음은 똑같았는데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더라고요.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만 캐리어가 신경 쓰였어요. 아직 꺼내지 않은 두 번째 편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과연 그 안에는 또 무슨 이야기가 들어있을까요? 첫 번째 편지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놀라웠는데 또 다른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니. 화해의 분위기는 좋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서연이의 손등 상처를 보고 난 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반찬을 더 꺼내고 국물을 다시 끓이고 김치도 새로 담아왔어요. 서연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앉아 있었고요. 어느새 해가 기울어서 저녁이 되었더라고요.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반찬들을 놓고 저는 서연이에게 말했어요. 더 먹어. 많이 먹어야 해. 젓가락과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우리는 말보다는 밥으로 마음을 맞춰가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마시는 모습을 보니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감기 걸렸을 때마다 제가 끓여준 미역국을 그렇게 마시곤 했었거든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밥이 조금씩 식어가고 아까까지 흘렸던 눈물들도 마르고 흩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들이 서서히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서연이도 처음보다는 많이 편해 보였어요. 얼굴에 있던 긴장이 풀어지고 가끔씩 작은 미소도 보였고요. 엄마,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그리워했던 맛이에요. 많이 먹어. 냉장고에 더 있으니까. 고마워요, 엄마.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깊었어요.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저는 서연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잘 왔다.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정말 잘 왔다. 서연이는 작게 웃으면서 답했어요. 엄마, 나 집에 왔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로 집에 온 거구나. 우리 딸이 드디어 집에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연이는 그러고 나서 일어나더니 냉장고로 갔어요. 뭔가를 쓰고 있는 것 같았는데 작은 메모지를 냉장고에 붙이더라고요. 뭐라고 썼니? 와서 보세요, 엄마. 저는 일어나서 냉장고로 갔어요. 거기에는 서연이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팀. 정말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컸어요. 지난 7년 동안의 모든 오해와 아픔을 덮는 약속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우리는 팀이야. 저도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창밖을 보니 비가 많이 잦아들어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세차게 내리던 비가 이제는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어요. 집안의 공기도 훨씬 따뜻해진 것 같았고요. 서연이와 함께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딸과 함께 있다는 것,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설거지를 다 하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제 시선이 다시 캐리어로 향했습니다. 여전히 열려있는 캐리어의 안감 틈이 보였어요. 아직 꺼내지 않은 두 번째 편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화해는 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그 조용한 소식이 무엇인지, 과연 두 번째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궁금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가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서연이는 먼저 잠자리에 들었어요. 7년 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설거지를 마저 하고 집 정리를 하다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캐리어가 신경 쓰이더라고요. 두 번째 편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잠들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싶었어요. 저는 조용히 캐리어 앞에 앉았습니다. 서연이가 잠들었는지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캐리어를 다시 열었어요. 더 깊어진 봉제선 틈 사이로 손을 넣어봤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꺼낸 후에 그 부분이 더 벌어져 있었거든요. 손끝으로 더듬어 보니 정말로 얇은 종이의 모서리가 느껴졌어요. 혹시 찢어질까봐 아주 조심조심 꺼냈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첫 번째보다
훨씬 작았어요. 작은 편지지에 몇 줄만 적혀 있었고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는데 역시 서연이의 글씨였습니다. 엄마, 나 혼자가 아니에요.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쿵 했어요. 무슨 말인지 바로 알 수 있었거든요. 아직 말할 용기가 없어서 먼저 편지로 말해요. 엄마, 내일 같이 만나줄래요?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어요. 짧은 내용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너무 컸습니다. 서연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내일 누군가를 만나자는 것. 저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닌지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아주 멀리서 정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 울음이었어요. 짧고 또렷하게 한 번만 들렸지만 확실했습니다. 저는 문틈 쪽으로 가서 귀를 기울였어요. 복도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는데 어느 집에서 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그 울음소리를 들은 순간 모든 게 연결되었어요.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리듬이었거든요. 새로운 생명의 울음, 생의 시작을 알리는 그 소리 말이에요. 저는 문턱에 서서 그 소리를 붙잡으려고 숨을 고르고 또 고르며 기다렸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보니 밤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어요. 문틈 아래로 이른 새벽빛이 살짝 스며들고 있었고요. 그 빛을 보면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익명 송금, 서연이 손등의 흉터, 첫 번째 편지의 고백,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편지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어요. 서연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해야 했고, 더욱 조심스럽게 살아야 했다는 것. 제 마음속에는 놀람과 두려움이 동시에 일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도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것, 제게는 손주가 생긴다는 것.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어요. 밖에서는 점점 밤이 옅어지고 있었고 집 안에는 조용한 기대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분명해질 거예요. 서연이가 용기를 내서 직접 말해줄 테고 저도 그 새로운 식구를 만나게 될 거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새벽은 정말 늘 누군가의 첫날이라는 걸 말이에요. 내일 저희 가족에게도 새로운 첫날이 시작될 거라는 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새소리에 잠이 깼어요. 멀리서 버스 시동 거는 소리도 들리고 세상이 조용히 깨어나는 소리들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는데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오늘 서연이가 약속했던 그 만남이 있을 거니까 말이에요. 부엌에서 조용히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서연이가 먼저 일어났어요.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잠이 안 오더라. 그런데 서연이 뒤로 누군가 더 나타났습니다. 작고 조그마한 아이를 안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엄마, 우리 아이예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작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이름이 뭐니? 지우예요. 이지우. 지우야.
저는 그 이름을 조심스럽게 불러봤어요. 아직 어색했지만 부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는 세 사람이, 아니, 세 명이 한 상을 둘러앉았어요. 서연이는 젖병을 씻고, 저는 밥을 뜨고, 작은 수건을 따뜻하게 데우고, 이런 사소한 일들이 집을 다시 집답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안아도 될까?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제게 안겨줬어요. 오랜만에 안아보는 아기의 무게감이 낯설면서도 그리웠습니다. 어서 와. 지우야, 저는 아이를 보며 웃었어요. 할머니가 오래 기다렸어. 우리 집에 어서 와. 창가로 새벽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따뜻한 빛이 우리 셋을 감싸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두 번째 편지가 의미했던 새로운 시작이 이렇게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서연이는 작은 옷가지들을 햇볕이 잘 드는 곳에 펼쳐 놓았어요. 엄마, 앞으로 여기서 살아도 될까요? 지우랑 저랑. 그럼, 당연하지. 여기가 너희 집이야.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실제로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아이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까르르 하고 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정말로 집이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7년 동안 조용했던 집에 다시 생기가 돌고 있었고요. 빈 캐리어는 정말로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서연이의 사과와 용기가 들어 있었고 새로운 시작도 들어 있었어요. 한밤중에 초인종이 울렸던 그 밤처럼 우리의 이야기도 언젠가는 또 다른 누군가의 문을 두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지우가 제 손가락을 꼭 잡았어요. 그 작은 손의 힘이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마치 앞으로 우리 가족이 함께 걸어갈 길을 약속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서연이가 말했어요. 고맙기는 가족인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서 용기를 내지 못해 망설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올 용기가 깃들기를 바란다고 말이에요. 새벽 햇살이 더욱 따뜻해졌고 우리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